올해 되면은 하락폭이 좀 줄어들 것이다. 물론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진짜 몇 건의 거래가 막 수억씩 높이고 막 수천 수억씩 높여가지고 거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가격이 빨리 빠지는데, 거래량이 많을 때 가격이 올라간 부분은 천천히 올라간 만큼 천천히 빠진다. 물론 코로나 이후에 비해서 천천히인 거지.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급격히 올랐던 부분이 급격히 빠졌죠. 그런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그때 또 그 당시에도 급격히 오르긴 했지만 코로나 이후에 비해서는 조금 천천히 올랐죠. 그런 것처럼 또 그 부분은 코로나 거품 빠진 이후에는 조금 더 천천히 빠지고, 또 그 다음에 뭐 초이노미스 때부터 쌓인 거품은 또 더 천천히 빠지고, 이런 형식으로 속도가 조절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하락세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매매시장, 그 다음에 임대시장, 그 다음에 경매시장, 분양시장, 모든 면을 통틀어서 한번 보고 여기에 따른 정부의 대응이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저께 기사들이 많이 떴습니다. 금요일까지 이제 급격하게 신고한 거래들이 이제 기사로 토요일날 나온 거죠. 그래서 보면은 압구정 현대 58억이었는데 지금 45억이다. 평당 1억 2천을 넘겼었는데 지금 1억 선이 깨졌다는 거죠. 예전에 막 서초구 이런데 평당 1억 넘는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뉴욕이 평당 1억이 안 되는데 무슨 서초구가 뉴욕보다 더 좋아요? 전용 84가 5억 원대에 거래가 되면서 전화 문의가 쏟아졌다. 물론 중개인들은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중개 거래지만 특수거래다. 직거래니까 특수거래라고 하더니 이제는 중개 거래더라도 무조건 특수거래야. 많이 떨어진 건 특수거래야. 이거는 결과가 나오기 전인데 언론이 자꾸 저런 식으로 많이 떨어진 건 특수거래다, 이런 식으로 이직을 심어주는데, 어쩌면 조금이라도 차익 남길 수 있을 때 빠르게 빠져나가려는 거래일 수도 있더라. 여기 보면은 DMC 에코샤인, 여기도 8억 5천에 거래되면서 2억 5천이 하락했다. 2억 5천, 그러니까 11억까지 갔었는데 지금 8억 5천에 거래가 된다는 소리죠. 또 성동구, 여기도 11억 8천 800에 거래된 후 8억 5천에 거래된 다음에 더 낮아진 8억 3천에 거래가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집값 하락세가 심각해지고 있죠. 당연히 심각해질 수밖에 없어요. 원래 비정상적으로 올랐다고 그랬죠. 라이트하우스는 맨날 당이론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아니, 당이론에서 벗어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소득이 이만큼인데 올라갈 수 있는 집값의 한계는 이 정도다. 그런데 비정상적인 경우 이렇게 대출을 많이 끌어다 주죠. 그게 저금리가 되고 한도를 늘려주고, 그러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출을 억제하고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가격이 빠르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많은 상승론자들, 뭐 유튜브나 또는 그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 수요와 공급이 어쩌고 저쩌고. 수요는요, 집을 사고 싶은 수요가 아니라 집을 사고 싶으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수요까지 합쳐서 말하는 거다. 그래서 보시면요, 월간 매매가격 지수, 이럴 건 아직 안 나왔고요. 23일이니까 아직. 그 다음에 그 12월까지는 하락폭이 점점 더 커져서 거의 월 3% 정도 떨어졌다. 3%. 10억짜리가 9억 9,700이 됐다. 이게 아니에요. 거래량에 따라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거래량이 지금 매우 적죠. 뭐 11월부터 조금 늘었다고는 하더라도 아직도 매우 적은 수준이다. 이만큼 떨어진다는 건 단지별로 아까 보셨듯이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물론 이 하락세를 주도하는 것은 전세가격 하락이죠. 전세가격 하락폭이 서울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5%에 가까워졌어요. 문제는 전세는 아직 금리 반영이 다 되지 않았다. 지금 2019년 상반기, 이때까지만 해도 기준금리가 1.75였죠. 지금은 3.5죠.
그런데 문제는 뭐 소득 상승 이런 부분 고려하더라도 전세가가 이때 수준보다 지금 높아요. 그 다음에 뭐 전세 하락 거래 같은 경우도 갱신하는 경우 아무래도 집주인 사정을 많이 봐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20%도 안 돼요. 그렇다는 것은 전세가 하락이 아직도 한참 더 남았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매매 떨어지니까 뭐라 그래요? 전세 대란 온다고 그랬죠. 근데 전세 대란 안 왔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8월부터 전세가 하락이 거세지니까 월세 대란 온다. 근데 월세는 전세보다 반영이 늦게 된다 라고 그랬죠. 전세가 먼저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월세로 간다. 왜냐면 전세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월세도 지금 2달째 하락하고 있고요. 하락폭이 조금씩 커져가고 있죠. 결국엔 저희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월세 오른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렸었죠. 월세도 하락할 거라. 자, 그 다음에 땅값도 떨어지고 있죠. 땅값 불패마저 깨졌다. 물론 공시지가에 대해서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보면 어때요? 실거래가 역시도 빠지고 있다. 지금 땅값 거품이 심하고 그래서 땅값 거품이 빠지면서 집값도 빠지는 거다. 사실 건물 자체는 항상 감가상각이 되는데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보통 땅값이 오르거나 혹은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지을 거라서 재건축 때문에 가치가 올라간다든가 보통 이런 경우인데 땅값의 거품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땅값이 빠질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빠지고 있죠. 그래서 지난해 4월까지만 해도 177만원이었는데 5월에 144, 7월에 138, 9월에 125, 11월에 106만원으로 급격히 빠지고 있다. 땅값이 빠지면 당연히 뭐가 빠져야 돼요? 여기 와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분양가가 떨어질까요? 과연? 분양가는 인건비 오르고 건축비 올라가지고 분양가는 계속 오르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저희는 분양가도 빠진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분양가 자체에 깜깜이로 하면서 원가 공개를 안 하니까 가격에 거품이 있다. 건설사들이 많이 챙겨 먹고 있다. 그러면서 뭐 하청에 하청 하면서 짓는 건 대충 짓고 그러면서 빼먹는 돈. 또 한 가지는 땅값이 떨어지면 당연히 분양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분양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물론 여기서 책정하는 것은 비싼 지역에 많이 안 되고 싼 지역에 많이 되면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래서 분양가 같은 경우가 택지비가 태반이라고 그랬죠. 한 절반 정도가 택지비고 건축비, 가산비, 그 다음에 뭐 남겨먹는 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얘가 빠지게 되면은 분양가는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분양가도 빠지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분양가가 빠지고 있음에도 분양이 더럽게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까지 나왔습니다. 분양 계약자가 계약을 철회해도 3천만 원 제공.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다. 보통 계약금이 1억 정도 되죠. 그러면 여기다가 일단 3천만 원을 주겠다. 근데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이 3천만 원은 토해내지 않는다. 물론 취소하게 되면 계약금을 내야 되니까 취소하게 되면 이 사람은 7천만 원 손해죠 사실. 그렇지만 이 3천만 원을 도로 뺏어가진 않겠다. 왜? 공사비를 대출받기 위해서. 대출받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사업성이 있어야 되죠. 근데 경쟁률이 0.1대 1 이런 데다가 누가 부동산 PF 대출을 해주겠어요? 안 해주죠. 망할 게 뻔한데. 그러니까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3천만 원씩 줄게요 하면은 많이 늘어나서 2대1 이 정도만 나와도 0.1대 1보다는 엄청나게 높은 경쟁률이죠. 그러면 조금 해줄까 하는 생각도 들죠. 우리가 대출 받으려고 3천만 원씩 제공을 한대요. 그만큼 지금 건설시장에 자금이 막혀있다. 자, 여기 경매시장도 보면 어때요? 지금 80% 선이 무너졌다. 낙찰가율이. 어디에? 서울에. 그리고 낙찰률 같은 경우는 지금 27.5%. 그러니까 100개가 나오면 28개만 낙찰이 되고 72개는 계속 유찰이 된다는 소리죠. 어디까지 유찰돼야 낙찰이 되느냐? 16억짜리가 8억이 돼야지 사람들이 몰려서 낙찰받는다. 그래서 목동 한신아파트 9평
여기가 감정가가 16억 300이었는데 지금 입찰가가 8억 대까지 떨어져서 입찰가보다 높게 낙찰이 되죠. 10억 7천에 낙찰이 됐다. 그 다음에 목동 현대아파트 여기도 15억 2천이었는데 두 번 유찰된 다음에야 새 주인을 찾았다. 그 다음에 목동 신시가지 전용 9호 여기도 감정가는 23억 4천인데 14억 9,760만원 15억 정도 돼야지 응찰자가 나오더라. 당연히 매매 시장 안 되면 분양 경매는 다 안 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규제 또 푸는 거죠. 주담대 금리를 억지로 찍어 누르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예금금리 억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출금리 억제죠. 원래는 뭐만 했어요? 원래는 대출금리 억제만 했는데 효과가 없죠. 왜? 은행에서는 돈이 계속 필요해요. 바젤3도 대비를 해야 되고 올해부터 바젤3죠. 그러니까 자본을 많이 확보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금금리를 억제해요. 예금금리를 억제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탈하죠. 이탈한 수요들이 어디로 가요? 채권으로 가죠. 채권을 많이 사게 되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채권 금리는 떨어지죠. 이런 식으로 누르고 있는 거예요.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눌러서 채권금리도 떨어뜨리고 플러스로 은행 자체적으로 예대금리를 눌러버려요.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죠. 기준금리 인상의 효과.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경제시장이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일단 부동산 붕괴부터 막겠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죠. 그 다음에 또 뭐 풀어줬어요? 일시적 2주택자 주택 처분 기한을 3년으로 완화했다. 자, 이거 언제 했느냐? 박근혜 정부 때. 2주택을 3년 동안 가지고 있어도 너는 1주택 취급해주겠다는 거죠. 그만큼 빨리 급매 내놓지 마세요. 특히 일시적 2주택자들. 그것도 소급 적용으로. 2020년에 산 일시적 2주택자들도 올해까지 기존주택을 처분하면 소급 적용까지 해준다는 거죠. 얼마나 지금 집값 하락을 막으려고 13대책으로도 안 되니까 또 푼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반응은 어떻겠어요? 그럼? 저렇게까지 풀어도 안 되는 거는 시장이 정말 심각하구나 라고 느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 안 나설 수가 없죠. 지금 집값 때문에 가족이 싸우고 있다. 집값이 가정을 망치고 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뭐냐? 오랜만에 만난 동생이 속도 모르고 집을 샀는데 동생이 집주인이 이번에 전세금 안 올려서 다행이다. 금리 올라서 거품 빠진다는데 더 폭락해야 한다. 라고 말해서 열받았다. 시비는 동생이 걸었다. 폭락론자 동생이. 또 추석에 만난 친척형이 폭락론자 친척형이 이자가 비싸다는데 되팔아야 하는 건 아니냐. 잘 버티고 있느냐. 기분이 더 안 좋아졌다. 또 시비 건다. 폭락론자들이. 동생은 향후 하락장을 고려해서 더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는데 규제도 풀어주고 결국 우상향하는 게 집값이기 때문에 바닥이 아니라고 하는 동생이랑 싸웠다. 나는 논리적인데 폭락론자들은 시비만 건다. 이런 식으로 지금 기사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건설사 사주의 언론이지. 여기는 웬만하면은 부동산 관련 기사는 보지 마세요. 여기는. 그렇지만 심리는 최악이죠. 당연히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매수 우위 지수 20.9. 100을 기준으로 높으면 매수자가 많은 거고 낮으면 매도자가 많은 건데 매도자가 훨씬 많다는 소리죠. 지금 매물이 줄고 있다고 하는데도. 그 이유는 당연한 거예요. 왜? 연봉, 소득 계산해 보면 3분기 가구당 1인 이상 가구예요. 486만 9천. 서울의 월평균 소득은 408만 2,853원인데 220만 원이 원리금 상환에 사용되고 있다. 그만큼 요것만 단순 계산해봐도 여기로 단순 계산해보든가 여기로 단순 계산해보더라도 어때요? DSR이 50%가 넘어가죠. 실질적으로 한국은행 자료에서는 작년 상반기 기준 DSR, 주담대 차주의 DSR이 60%다. 왜 안심전환대출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갈아타지 않을까요? DSR이 저 모양이니까. 갈아탈 수 있는 여건을 만족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여력이 없다는 거죠. 팔 사람들은 점점 더 버틸 여력이 떨어져 가고 있는데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살 사람들 역시도 집값이 떨어져도 살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어 가고 있다. 라는 것은 수요도 줄고 공급은 늘어날 상황인데 아직 시작 단계라는 거. 저희가 2019년에 말한 것들은 틀리지가 않았어요. 코로나라는 변수가 있었을 뿐이고 2019년에 나온 정도는 저희는 그 당시 하이먼 빈스키 모델의 현실 부정 단계라고 그랬는데
요즘에 이제 데드캣 파운스란 말을 많이 쓰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집값 정상화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코로나 이후의 거품은 말 같지도 않은 거품이었기 때문에 벌써 다 빠진 거고, 본격적인 집값 정상화는 지금부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